할아버지, 거기 서 있으면 죽어요. 아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얼굴로 이태근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찌푸려졌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비켜.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드럼통 안으로 도망쳐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순간 아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 아침 7시 서울 외곽 폐기물 소각장 앞에 검은색 벤츠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나온 남자는 65의 이태근 회장이었어요. 대경그룹을 일군 이 남자는 3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권력보다 피곤함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태근은 코트깃을 세우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소각장 부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저 멀리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공사 중인 구역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에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수행원 김 과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태근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원래 오늘은 현장 소장과 함께 둘러볼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소장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죠. 그래서 이태근은 혼자 먼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입구 경비실을 지나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으로 자갈이 밟히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멀리 수행원들은 입구 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태근이 혼자 둘러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공사 중인 구역으로 접어들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사방이 철판과 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시멘트 가루가 뿌연 먼지처럼 날렸습니다. 무거운 드럼통들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어요. 한 20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녹슨 철제통들이 이리저리 쌓인 모습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이태근은 드럼통 사이를 지나 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펼쳐보며 구역을 확인했어요. 이곳에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설계도를 보니 구조물이 꽤 복잡해 보였어요. 예산도 만만치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걱하는 금속 마찰음이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어요. 머리 위로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인가 싶어 다시 서류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삐걱삐걱.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태근은 다시 한번 위를 쳐다봤어요. 구조물 연결 부위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이상한데. 중얼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휙, 휙 하는 날카로운 숨소리와 함께요. 할아버지. 갑자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태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폐지 수레 뒤에서 뛰쳐나와 자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너무 낡아서 색이 바랜 파란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투는 너무 커서 소매가 손을 다 덮고 있었어요. 바지는 반대로 짧아서 발목이 훤히 드러났고 신발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거기 서 있으면 죽어요.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이태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작은 입에서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어요. 이태근은 당황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쪽으로 가요. 저쪽 드럼통 사이로요.
빨리요. 아이가 외치며 손가락으로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이태근이 서 있는 곳에서 한 1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드럼통들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틈이 보였어요. 대체 무슨 소리야? 이태근이 다시 물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굉장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쾅! 하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근은 반사적으로 아이가 가리킨 드럼통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빨리요. 빨리. 아이도 함께 달렸습니다. 작은 다리로 있는 힘껏 뛰었어요. 이태근은 허리를 굽히고 드럼통 더미 사이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코트가 걸려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재빠르게 옆쪽 다른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어요. 작은 몸이 철제통 뒤로 쏙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쾅. 엄청난 충격음이 연달아 터졌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근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철골 구조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장한 먼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태근은 드럼통 틈 사이에 몸을 바짝 웅크렸습니다. 머리 위로 철제 파편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귓가에서는 윙 하는 이명 소리만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금 1초만 늦었어도 자신은 저 밑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이태근은 숨을 죽인 채 밖을 살폈어요. 드럼통 틈 사이로 바깥 상황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철골 더미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태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발소리는 2명이었습니다. 또각또각 바닥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확실히 봤어? 정말 여기 들어왔어?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분명히 이쪽으로 왔다니까. 잘 찾아봐. 두 남자는 천천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태근은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드럼통 틈 사이로 남자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얼굴에 검은 천을 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복면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태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구조물을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하나가 드럼통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태근은 더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의 발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낡은 작업화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드럼통 사이 좀 봐.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태근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들킬 거야. 그 순간 저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저쪽이다. 복면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남자도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태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드럼통 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저 멀리 아이가 숨어있던 드럼통 뒤에서 작은 손 하나가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아이가 일부러 돌을 던져서 남자들의 시선을 돌린 거였습니다. 복면 남자 둘이 그쪽 드럼통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다른 곳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한 남자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에서 소리 났는데. 두 남자는 한참을 더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둘은 투덜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태근은 한참을 더 드럼통 안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남자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차가운 철제통의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천천히 드럼통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 멀리 폐지 수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지? 이태근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지금 자신은 저 철골 더미 밑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아이는 어떻게 위험을 미리 알았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구해준 걸까? 저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행원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이태근은 무너진 철골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아직도 희뿌옇게 날리고 있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날 죽이려 한 거야. 이태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누가? 왜? 그리고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지? 이태근은 드럼통 밖으로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털어내려다 손을 멈췄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무너진 철골 더미를 바라보니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회장님, 회장님. 수행원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김 과장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이태근의 팔을 붙잡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김 과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물 좀 가져와. 김 과장이 뒤쪽에 있던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태근은 무너진 철골 더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기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 아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 밑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물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근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행원이 5명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까 여기 아이 없었어? 이태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행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이요? 무슨 아이 말씀이십니까? 김 과장이 되물었어요. 이태근은 폐지 수레가 있던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레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여자아이가 있었어. 10살쯤 됐고 파란 외투를 입고. 이태근이 말했습니다. 수행원들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놀라셔서 그러십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태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멀쩡했어요. 환상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자신을 구해줬어요. 경찰 불렀어? 이태근이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태근은 다시 무너진 구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뒤따라왔어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태근은 듣지 않았습니다. 철골 더미 앞에 서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구조물이 떨어진 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연결 부위가 깨끗하게 끊어져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부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잘라낸 흔적이 보였어요. 이태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과장. 예, 회장님. 이거 사고 아니야. 이태근이 낮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일부러 끊어놨어. 여길 봐. 이태근이 끊어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김 과장이 가까이 다가와 살펴봤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김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태근은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복면을 쓴 남자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 일정 누가 알고 있었지? 이태근이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비서실에서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 소장에게 직접 연락했고요. 현장 소장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 왔었습니다. 이태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나 교묘했어요. 자신이 혼자 있을 시간을 노린 겁니다. 현장 소장이 늦는다고 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거예요. 회장님, 경찰 도착했습니다. 다른 수행원이 말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소각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태근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형사 2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먼저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남서 형사과 박 형사입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이태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형사는 무너진 구조물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위험했겠습니다.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아이가 알려줬어요. 이태근이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이요? 10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미리 위험을 알고 저를 피하게 해줬어요. 박 형사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태근은 아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이가 달려와서 소리쳤던 것, 드럼통 사이로 피했던 것,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나타났던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예, 2명이었습니다.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박 형사는 다른 형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혹시 최근에 협박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은요? 이태근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원한을 사는 일이야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에 더 있어봐야 위험할 뿐이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이태근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아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지술에도 파란 외투를 입은 아이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이태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를 꼭 찾아야 해. 내 목숨을 구해준 아이니까. 그리고 대체 누가 나를 죽이려 한 건지도 알아내야 해. 창밖으로 소각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태근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할아버지, 거기 서 있으면 죽어요. 차 안에서 이태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아까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철골, 복면을 쓴 남자들, 그리고 파란 외투를 입은 아이.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운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로 가자. 하지만 회장님, 많이 놀라셨는데. 괜찮아. 회사로 가. 이태근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정 실장이었어요. 이태근과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태근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그것보다 오늘 소각장 일정 누구한테 알렸지? 비서실에서 일주일 전에 공문 보냈습니다. 현장 소장과 담당 직원들에게요.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현장 소장 이름이 뭐였지? 이상민 소장입니다. 작년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태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까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이상민이라고 했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름이었어요. 실장, 오늘 아침 현장 소장이 나한테 연락했나? 예,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받았어? 김 과장이 받았습니다. 이태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늦는다는 연락.
그 틈을 노려서 누군가 구조물을 무너뜨린 거예요.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실장, 소각장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정 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회장님, 오늘 아침 CCTV가 일부 꺼져 있었답니다. 일부? 예, 공사구역 쪽 카메라들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태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철저하게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CCTV를 끄고 현장 소장을 늦게 오게 하고 구조물을 미리 끊어놓고. 회장님,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보고하고 싶다고 합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로 안내해. 10분 후 회의실에 박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이태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구조물 연결 부위가 날카로운 도구로 잘려 있었습니다. 전기톱으로 거의 다 잘라놓고 아슬아슬하게 남겨뒀더군요. 조금만 충격이 가해도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박 형사가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끊어진 철골 부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태근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범인은 언제 이걸 했을까요? 아마 어젯밤일 겁니다. CCTV가 어제 저녁부터 꺼져 있었으니까요. 그럼 내부 사람이 연루됐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한 걸까요? 회장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아이에 대해 더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파란 외투를 입고 폐지를 줍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꼭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목격자니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박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현장 소장과 직원들을 조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형사가 나가고 회의실에는 이태근 혼자 남았습니다. 정 실장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태근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했을까? 회사 내부 사람일까? 아니면 경쟁사?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0년을 사업하면서 원한을 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태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이태근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집에는 언제 오실 거예요? 애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녁 때 갈게. 전화를 끊고 이태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뉴스에 나갈 거예요. 저녁 6시, 이태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저택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여보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이태근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태근은 괜찮다며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그때 둘째 며느리 박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어쩜 그렇게 위험한 일이. 박수진이 이태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태근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인데 눈빛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수진아, 넌 오늘 아침 일정 알고 있었니? 이태근이 물었습니다.
박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태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박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태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수진은 유난히 이태근을 챙겼습니다. 국을 떠다 주고 반찬도 집어주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이태근은 며느리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태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 우리 둘째 며느리 최근 동선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박수진 씨 말씀이십니까? 응, 조용히 알아봐. 전화를 끊고 이태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며느리의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파란 외투를 입은 아이.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위험을 미리 알았을까요? 이태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소각장 옆 낡은 컨테이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난로 하나가 컨테이너 안을 겨우 데우고 있었어요. 윤별은 할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른이 넘어 보였어요. 허리가 굽었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별아, 물 좀 떠다 줄래?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윤별은 재빨리 일어나 물통에서 물을 떠왔어요. 플라스틱 컵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받아 마시고 나서 약통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약 드세요. 윤별이 약을 꺼내 할아버지 손에 올려놨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을 먹고 한참을 기침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별아, 오늘 또 그 사람 도와줬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윤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 그 사람 위험했어요. 쇠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위험해. 할아버지가 윤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윤별은 할아버지 품에 기댔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좁았습니다. 이불 2개와 작은 난로, 그리고 폐지 몇 다발이 전부였어요. 벽 한쪽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별의 파란 외투도 그 안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윤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석에 놓인 비닐봉지를 뒤졌어요. 빵 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어제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주운 거였어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할아버지가 빵을 윤별에게 건넸습니다. 윤별은 빵을 반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할아버지에게 돌려줬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아니야, 난 배 안 고파. 네가 다 먹어. 하지만 윤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빵 반쪽을 할아버지 손에 꼭 쥐어줬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빵을 씹었어요. 밤바람이 컨테이너 벽을 흔들었습니다. 쌩쌩거리는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렸어요. 윤별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이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윤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별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윤별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별은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일도 폐지 주우러 가야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윤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일찍 나가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기 전에.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낡은 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편의점, 식당,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을 뒤져서 폐지를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모아야 1,000원어치 정도 됐어요. 윤별은 구석에 놓인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어요. 펼쳐보니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소각장 구조물 그림, 드럼통 그림, 그리고
오늘 본 회장님 그림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그 사람 정말 위험했어요. 여기 봐요. 윤별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구조물이 끊어진 부분을 표시해뒀어요. 할아버지는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별아, 넌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냥 느껴져요.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요. 윤별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지기 전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바람이 이상하게 흐르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신기하게 여겼어요. 내 엄마도 그랬어. 뭔가 느끼는 게 있었지.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윤별은 엄마 얘기가 나오자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별은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3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아빠는 그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 다시 올까요? 윤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지. 아마 안 올 거야. 그런 큰 사람이 우릴 왜 찾겠니? 윤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무사한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윤별은 조용히 파란 외투를 입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윤별은 외투깃을 세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박스 몇 개가 보였습니다. 윤별은 박스를 꺼내 수레에 실었어요. 손이 시려웠습니다. 장갑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식당 뒤였습니다. 여기는 폐지가 많이 나왔어요. 윤별은 박스를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또 왔구나. 식당 주인 아줌마였습니다. 윤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됐어. 가져가. 대신 제대로 챙겨가. 아줌마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김밥 한 줄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어요. 이거라도 먹어. 아침 안 먹었지? 윤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아줌마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별은 김밥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폐지를 다 모으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검은 차가 보였어요. 윤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본 차였어요. 회장님이 탄 차. 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윤별 앞에 멈춰 섰어요. 뒷문이 열리고 이태근이 내렸습니다. 윤별은 뒤로 물러섰어요. 너구나. 어제 그 아이. 이태근이 말했습니다. 윤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이름이 뭐니? 윤별이요. 별. 예쁜 이름이구나. 몇 살이야? 10살이요. 이태근은 윤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손은 거칠고 터져 있었습니다. 옷은 너무 낡았어요. 어디 사니? 윤별은 소각장 옆 컨테이너를 가리켰습니다. 이태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기서 사니? 네, 할아버지랑요. 부모님은? 없어요. 이태근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폐지를 주우며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지폐 몇 장을 꺼내 윤별에게 건넸습니다. 윤별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요. 받아. 어제 날 구해줬잖아. 하지만 윤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걷기 시작했어요. 이태근은 그런 윤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등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태근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윤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출발할까요?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그날 저녁 이태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큰 며느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자 둘째 며느리 박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이태근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어요. 화장도 더 진하게 했고 옷도 새로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회사 갔다 왔어. 오늘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박수진이 이태근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이태근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거든요. 별일 없어. 이태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수진은 웃으며 물을 따라왔어요. 이태근 앞에 놓으며 또 물었습니다. 어제 소각장에서 놀라셨죠?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태근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네가 어제 일을 어떻게 알아? 이태근이 물었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태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박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태근이 말했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박수진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는 걸음이 빨랐어요. 이태근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큰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이태근은 상석에 앉았고 양쪽으로 아들 부부들이 자리했습니다. 박수진은 이태근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버님, 국 드세요. 박수진이 국을 떠서 이태근 앞에 놓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이태근의 큰 며느리가 이상한 눈으로 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반찬도 더 드세요. 박수진이 반찬을 집어서 이태근 그릇에 올려놨습니다. 생선 한 점, 나물 한 젓가락. 계속 챙겨줬어요. 이태근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회사 일은 어떠세요?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이태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를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걱정할 일 아냐. 이태근이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죽을 뻔하셨다면서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태근을 바라봤어요. 이태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 제가 또 착각했나 봐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박수진이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태근은 며느리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뉴스에 그런 내용 안 나왔어. 이태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박수진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이태근은 며느리가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이태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박수진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이태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 박수진 최근 동선 확인됐나? 예, 회장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며느님이 사흘 전 소각장 근처 카페에 가셨더군요. 이태근의 손이 굳었습니다. 누구 만났어? 현장 직원 한 명과 만났습니다. 이름은 노상철. 소각장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입니다. 이태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소각장 직원을 만났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조사해봐. 통화 내역이랑 계좌 이체 내역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태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태근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며느리가 관련돼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정을 물었던 것, 소각장 직원을 만난 것, 그리고 오늘 이상한 태도. 이태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손자들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막내 아들 사진이었어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때 아들 옆에는 3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여자아이였어요. 별아. 이태근이 중얼거렸습니다. 손녀 이름이 별이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예쁘라고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사라졌어요.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아이도 사고로 죽었다고. 이태근은 사진 속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큰 눈망울, 작은 코,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문득 오늘 아침에 만난 윤별이가 떠올랐어요. 비슷했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이태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이태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약 그 아이가 손녀라면? 만약 살아있었다면? 안 돼, 너무 앞서가는 거야. 이태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든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아이를 만나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태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2가지가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윤별이라는 아이. 둘 다 이태근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근은 문틈으로 밖을 살펴봤어요. 박수진이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태근은 조용히 문을 열고 뒤따라갔습니다. 박수진은 1층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패했어. 그 노인네 멀쩡해. 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태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은 없어. 조심해야 돼. 이상하게 눈치채는 것 같아. 이태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증거가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태근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이태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태근은 윤별이를 찾으러 소각장 근처를 다시 찾았어요. 하지만 컨테이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폐지 수레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만 돌아가시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가 어디 간 걸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파란 외투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윤별이가 폐지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기요. 이태근이 다가갔습니다. 윤별이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섰어요. 할아버지. 윤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근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아, 너 어디 갔었니?
찾았어. 폐지 주우러 갔어요. 윤별이의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상처가 덧나 있었어요. 이태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별아,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여기 구조물이 위험하다고 했지. 어떻게 그걸 알았니? 윤별이는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쇠가 떨리는 소리요. 그날 아침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날 구해준 거구나. 이태근이 윤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소각장 쪽에서 남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태근은 그 남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소각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윤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노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정 실장이 말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저기요, 이 아이 알아요? 이태근이 물었습니다. 노상철은 이태근을 힐끗 보더니 윤별이를 노려봤어요. 여기 내가 올 때 아냐. 빨리 나가. 저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윤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상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 뭔 소리야? 애가 헛소리하네. 노상철이 윤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윤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야. 윤별이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노상철은 개의치 않았어요. 더 세게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마. 다음에 또 보면 가만 안 둬. 그때 저 멀리서 할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윤별이의 할아버지였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손녀 놔줘요. 할아버지가 노상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상철은 짜증스럽게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등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할아버지. 윤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부축했어요. 할아버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돌부리가 있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태근이 노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노상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노인네를 밀쳐. 그것도 아이 앞에서. 이태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태근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노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태근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김 과장, 구급차 불러. 예, 회장님. 김 과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태근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윤별이는 자신의 외투 소매로 할아버지 이마를 눌렀습니다.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발 괜찮아요? 윤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태근은 윤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곧 구급차 온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윤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작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노상철은 멀찍이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어요. 이태근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 저 사람 못 가게 해. 예, 회장님. 김 과장이 노상철 앞을 막아섰습니다. 다른 수행원들도 둘러쌌어요. 노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넌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이태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윤별이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별아, 걱정 마. 할아버지가 병원비 낼게. 이태근이 윤별이에게 말했습니다.
윤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응. 정말 고마워요. 윤별이의 작은 목소리에 이태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를 내며 떠나갔어요. 이태근은 노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거야? 이태근이 물었습니다. 노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수진이 시켰지. 노상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태근은 확신했어요. 네가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 만났지. 카페에서. 노상철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는 솔직하게 말해. 그럼 봐줄 수도 있어. 하지만 노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태근은 한숨을 쉬었어요. 김 과장, 경찰 왔나?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가 내렸어요. 또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 조사해 주세요. 노인 폭행죄로. 박 형사는 노상철을 바라봤습니다. 노상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함께 가시죠. 경찰이 노상철을 데려갔습니다. 노상철은 차에 타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이태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상철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차가 떠나고 이태근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윤별이 생각이 났어요. 저 작은 아이가 혼자서 할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윤별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몸이 의자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태근이 다가가자 윤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요? 지금 치료받고 계셔. 괜찮으실 거야. 이태근이 윤별이 옆에 앉았습니다. 윤별이는 외투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이태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머리를 다치셨는데 다행히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원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윤별이가 이태근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저 돈 없어요. 괜찮아. 내가 낸다니까. 하지만, 별아, 넌 날 구해줬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윤별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태근은 윤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자신의 손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내일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도 제대로 대면해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태근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별이의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지사로 보이는 여자가 윤별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별아, 할아버지는 당분간 여기 계셔야 해. 넌 우리랑 가야 돼. 복지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별이는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싫어요. 저 할아버지랑 있을래요. 그럴 수 없어. 넌 아직 어리잖아. 혼자 있으면 안 돼. 복지사가 윤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윤별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병실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저 진짜 괜찮아요.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윤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태근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지사가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 아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죠? 복지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 보호자가 입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임시보호시설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임시보호시설이요? 네, 할아버지가 퇴원하실 때까지요. 이태근은 윤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벽에 등을 붙인 채 서 있었어요.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회장님 목숨 구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윤별이가 복지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별아, 아이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윤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구했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했어요. 제가 봤어요. 복지사는 윤별이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별아, 우리랑 가자. 거긴 나쁜 곳 아니야. 싫어요. 윤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복지사가 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별아, 기다려. 이태근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윤별이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별아. 이태근이 소리쳤지만 윤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복지사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저 아이 어디로 갔을까요? 복지사가 이태근에게 물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복지사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이태근은 병원 밖을 바라봤습니다. 윤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태근은 소각장 근처로 차를 몰았어요. 혹시 윤별이가 그곳으로 돌아갔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차를 세웠어요. 컨테이너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도 난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별이와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상하네. 이태근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치운 걸까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태근은 소각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철문 앞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윤별이었습니다. 파란 외투를 입은 채 철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별아. 이태근이 불렀습니다. 윤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윤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서 뭐하고 있니? 추운데. 이태근이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윤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컨테이너에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너 어디서 잔 거니? 여기요. 윤별이가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이태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밤새 여기서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어? 윤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태근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윤별이에게 덮어줬습니다. 왜 여기 있었니? 추웠을 텐데. 갈 데가 없어요. 윤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복지사 아줌마가 찾으러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숨었어요. 이태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밤새 철문 앞에서 떨며 지냈다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윤별이가 물었습니다.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으셔.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셨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윤별이의 얼굴에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어두워졌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복지사 아줌마가 절 데려가려고 해요. 별아, 거긴 나쁜 곳 아니야. 하지만 저 할아버지랑 있고 싶어요. 윤별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이태근의 코트 자락을 꽉 쥐었어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폐지도 줍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정말이에요. 이태근은 윤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축축했어요. 비가 내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별아,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 오늘은 따뜻한 데 가자. 이태근이 윤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별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이태근이 급히 부축했어요. 배고프지?
윤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태근은 윤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괜찮아요. 아니야, 먹어야 해. 뭐가 좋아? 윤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밥이요. 이태근은 근처 식당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작은 김밥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김밥과 우동을 시켰습니다. 윤별이는 김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조금씩 베어 물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김밥을 삼킬 때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별아, 천천히 먹어. 괜찮아. 이태근이 말했습니다. 윤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어요. 한참을 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나쁜 애예요? 윤별이가 물었습니다. 이태근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쳤어요. 제가 회장님 도와주려다가. 윤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래서 벌 받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할아버지도 못 만나고. 이태근은 윤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찬 손이었어요. 별아, 넌 나쁜 애가 아니야. 오히려 날 구해준 고마운 아이지. 하지만,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그런 거야. 윤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요? 응, 정말이야. 이태근이 윤별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윤별이는 작게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겨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근은 윤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소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만약 윤별이가 정말 손녀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내일 당장 검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별아, 오늘 밤은 할아버지랑 같이 있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윤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태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태근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였어요. 이틀 전 병원에서 윤별이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얻었습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채취했었죠. 봉투를 바라보는 이태근의 손이 떨렸습니다. 뜯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쩌죠? 하지만 만약 맞다면? 이태근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찢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어요. 안에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결과지 맨 위에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계 혈연 관계 일치율 99.9% 이태근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하얗게 빛났어요. 별이구나. 이태근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손녀가 죽은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과 함께 죽었다고. 시신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이태근은 그 말을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녀는 살아있었어요. 소각장 옆 컨테이너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굶주리며 추위에 떨며 지내고 있었어요. 이태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어요. 7년 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 3살 배기 손녀를 안고 있는 사진.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윤별이와 똑같았습니다. 큰 눈망울, 작은 코, 환하게 웃는 입. 어떻게 몰랐을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이 익었어야 했는데. 이태근은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별아. 할아버지가 늦었어. 이태근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서재에 작게 울렸어요. 65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이태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지금 당장 오게. 무슨 일이십니까? 와서 얘기하지. 빨리 와. 이태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실장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정 실장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태근이 문을 열어줬어요. 정 실장은 이태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태근은 대답 대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정 실장이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래. 윤별이가 내 손녀야. 내 막내 아들 딸이야. 정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7년 전 사고 때 거짓말이었어. 박수진이 거짓말한 거야. 이태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낼 거야. 이태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박수진이 있을 겁니다. 이태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실장, 박수진 최근 동향 다 정리해줘.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만난 사람들.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한수 찾아봐. 내 옛 친구 말이야. 정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한수는 정보계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인맥이 넓었습니다. 장한수 씨를 부르시겠다는 겁니까? 응. 이제 제대로 끝낼 거야. 이태근이 돌아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윤별이와 똑같이 생긴 3살배기 손녀 사진이었습니다. 별이를 찾아야 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복지시설로 보내진 걸로 압니다. 이태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지시설? 언제? 어제 아침입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셔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태근은 급히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금 가봐야겠어. 회장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복지시설로 가는 길, 이태근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윤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무섭지는 않을까요? 1시간 후 차가 복지시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이태근이 급히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님이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태근은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윤별이라는 아이를 찾습니다. 어제 이리로 왔을 텐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있습니다. 어제 입소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아이 보호자입니다. 아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태근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별이가 나타났어요. 파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태근을 보자 윤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윤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이태근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윤별이가 이태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윤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근은 아이를 꽉 안았어요.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별아. 이태근이 윤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데려가 주실 거예요? 응, 데려갈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윤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태근은 아이를 다시 안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별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이태근은 윤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을 꽉 잡았어요. 별아, 넌 내 손녀야. 진짜 손녀. 윤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손녀요? 응. 내 아빠가 내 아들이었어. 7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윤별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저 진짜 할아버지 있었어요? 응, 있었어. 그게 나야. 이태근이 윤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윤별이는 이태근의 가슴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태근도 함께 울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7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복지시설을 나온 이태근은 윤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7년 만에 찾은 손녀였습니다.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탄 윤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집에 가야지. 내 집. 윤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 집이요? 응. 이제부터 할아버지 집이 내 집이야. 윤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우는 거였어요. 이태근은 윤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이태근은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병원으로 가자. 어느 병원 말씀이십니까? 윤별이 할아버지 계신 병원.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어요. 윤별이는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윤별이가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이태근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병실에는 윤별이의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별아. 할아버지가 윤별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별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어디 있었니? 걱정했어. 저 복지시설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데려오셨어요. 윤별이가 이태근을 가리켰습니다. 윤별이의 할아버지는 이태근을 올려다봤어요. 고맙습니다. 별이를 돌봐주셔서. 이태근이 병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별이는 제 친손녀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녀라고요? 네, 7년 전 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이태근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별이 아버지가 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윤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별아, 내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윤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야 해요. 이태근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별이를 키워주신 분이시잖아요.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실을 나온 이태근은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장한수 만났나? 예, 회장님. 지금 회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아. 지금 가겠네. 이태근은 윤별이를 김 과장에게 맡겼습니다. 별아, 할아버지 일 좀 보고 올게. 김 과장님이랑 있어. 네, 할아버지. 윤별이가 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태근은 윤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회의실에 장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이태근이 들어서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이야, 태근아. 한수 형님, 부탁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알고 있어. 실장한테 들었어.
장한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두툼했어요. 박수진 며느리에 대한 조사 결과야. 꽤 흥미로운 게 많더군. 이태근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만난 사람들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7년 전 사고 당일 며느리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어. 장한수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 정체불명의 남자와 만났어. 그리고 큰돈이 며느리 계좌로 들어왔지. 얼마나? 3억. 이태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지?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폭력, 협박으로 2번 감옥 갔었어. 장한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야. 지금은 중국에 있어. 이태근은 사진을 노려봤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며느리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어. 소각장 직원 노상철과 여러 번 만났고 돈도 건넸지. 얼마나? 500만 원. 소각장 사고 사흘 전이었어. 이태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박수진이 7년 전에도 최근에도 자신을 없애려 했던 겁니다. 형님, 이 증거들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을까? 충분해. 내가 경찰 쪽에도 연락해뒀어. 박 형사 알지? 그 친구가 맡을 거야.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뭘? 우린 50년 친구잖아. 장한수가 이태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박 형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이태근의 집으로 향했어요. 박수진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자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박수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박수진 씨,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7년 전 교통사고 조작건, 그리고 최근 소각장 사고 교사건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박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박수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수진이 소리쳤어요. 아버님, 아버님. 이태근이 계단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찬 눈빛으로 박수진을 내려다봤어요. 수진아, 왜 그랬니? 박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내 손녀를 숨겼어? 왜 날 죽이려 했어? 박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어요. 후계자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막내가 살아있으면 안 됐어요. 이태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손녀마저. 아들은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살려뒀어요. 그냥 숨긴 거예요. 어디 숨겼어? 소각장 근처 컨테이너예요. 폐지 줍는 노인한테 맡겼어요. 이태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친 사람. 박수진이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이태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제 끝났어. 이태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층에서 윤별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할아버지. 별아, 이리 와. 윤별이가 이태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태근은 윤별이를 안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윤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이태근의 등을 토닥였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태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태근의 저택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2층 끝방은 윤별이의 방으로 꾸며졌습니다. 분홍색 커튼이 달렸고
작은 책상과 의자도 놓였어요. 벽에는 윤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태근은 일찍 일어나 1층 거실로 내려왔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근이 고개를 돌리자 윤별이가 보였어요. 작은 의자에 올라가 찬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별아, 뭐하니? 윤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깨셨어요? 응, 넌 뭐하는 거야? 컵 찾고 있어요. 할아버지, 물 드리려고요. 이태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윤별이를 의자에서 내려줬어요. 할아버지가 할게. 넌 식탁에 앉아 있어. 네. 윤별이가 식탁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식탁이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가득 앉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별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이태근은 부엌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부어 데웠어요. 은은한 우유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우유를 컵에 따라 윤별이 앞에 놓았어요. 여기 따뜻하게 데웠어. 고마워요, 할아버지. 윤별이가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천천히 우유를 마셨습니다. 이태근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별이를 바라봤어요. 한 달 사이 아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살이 올랐고 피부도 환해졌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별아, 학교는 어때? 일주일 전부터 윤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좋아요. 친구도 생겼어요. 그래. 누구? 수진이요. 옆자리 앉은 애예요. 윤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태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 친구 많이 사귀렴. 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태근은 냉장고에서 빵과 버터를 꺼냈습니다. 토스터기에 빵을 넣었어요. 잠시 후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빵이 노릇하게 구워졌어요. 버터를 발라 윤별이에게 건넸습니다. 윤별이는 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한 소리가 났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학교 가려면 힘내야지. 네. 이태근도 빵을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조용했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요. 응. 제가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이태근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별아,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요. 혹시 제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이태근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별이 옆으로 가서 쪼그려 앉았어요. 윤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아, 넌 짐이 아니야. 넌 할아버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너 없이는 못 살아. 윤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이태근이 윤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에 쏙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할아버지 목숨 구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점점 밝아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별이의 할아버지였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태근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별아, 일어났구나. 할아버지. 윤별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윤별이를 안으며 웃었어요. 아침 먹었니? 네,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이태근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별이를 키워주신 분이신데요. 두 할아버지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윤별이는 두 할아버지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이태근이 윤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었어요. 윤별이는 2층으로 올라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새 책가방이었어요. 연필과 공책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이태근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윤별이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태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할아버지도 사랑해, 별아. 윤별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태근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태근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손을 펴서 햇빛을 받았습니다. 빛이 손바닥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7년 만에 찾은 손녀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태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7년 전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막내 아들과 어린 윤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태근은 사진을 집어들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들아, 별이 찾았어. 이제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이태근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중에 윤별이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을 거예요. 이태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회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손녀를 잃어버리고 살았죠. 그리고 윤별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윤별이처럼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오늘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